독서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 얘들아? 너네 생각에. 평가원이고 너네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해. 그러면은 뭘 가장 신경 쓸 것 같아? 정확성? 뭐 그 정확성이라는 게 약간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뭐 보민이랑 재윤이 생각에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류가 없는 것, 그 중요하지.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되더라고. 변별력. 그렇지. 시험의 가장 큰 목표는 얘들아,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그 변별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 객관성이 필요한 거야.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빈이가 이야기했던 오류가 없는 것.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시험들 중에 뭐 내신도 있었고, 그지? 나중에 이 중에서 혹시라도 변호사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리트도 볼 거고,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수능도 있고, 그런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하는 거지. 그 장치들 중에 하나는 지문 길이. 그래 안 그래? 너네 지문 길면 변별되니 안 되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문만 조금 더 길어지면은 일단 이거 피하고 들어가잖아. 진짜 잘 돼. 이게 지금 가나 지문으로 나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스타일이 얼마 안 됐나라고 하기에는 예전에 2017학년도 이럴 때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 있지. 꽤 됐지. 콘크리트 지문, 뭐 소리의 과학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문 길이로 학생들을 변별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실험은 충분히 쌓여왔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지? 자, 이런 부분. 지문의 난이도. 너네가 이제 싫어하는 노이즈 지문 아니면 이렇게 에이어의 전건긍정식 혹은 브레턴 우즈 엘그래프 나와 있었던 플라이버 개딱지 지문 이런 것들처럼 그 안에 과정이라던가 개념이 복잡하게 되게 밀도 있게 들어가면은 또 학생들이 글을 읽다가 어떻게 돼? 머리가 빵빵 터지면서 인지고하고 터지고 날아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별 안 당하기. 그치. 우리의 시험의 목표는 딱 하나야. 변별 안 당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로 이번 수능을 만족스럽게 보는 거. 그럼 그 과정에서 독서랑 뭐 문학이랑 목표들이 좀 다르긴 해. 수학도 그렇잖아. 야, 수학이랑 국어랑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을까 얘들아? 요구하는 방식이 완전 똑같을까? 탐구는 여기 너네 각각 그 탐구 두 개 뭐뭐 하니 얘들아? 사탐론 하는 친구들도 있나? 지생, 생지, 생지, 왕도죠. 사문 한지, 한지. 그 다음에 보민이는 뭐 할 거야? 생윤 사문, 저것도 문과의 왕도지. 그치? 그러면은 심지어 이제 생윤이랑 사문 같은 것도 그렇고 지구랑 생명도 그렇고 얘들아 너네 공부할 때 스타일이 다른 거 인지하고 있어? 암기를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시험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풀어내야 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지?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출제자의 함정을 잘 짚어내고 피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잘 해야 되는 시험 있지. 그치? 사문 같은 스타일이랑 혹은 뭐 한지윤사, 지구과학이랑 생명 이런 것들이 각각 뭐지? 암기랑 문제 풀이의 훈련, 숙련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좀 차이 나는 과목들이고 국어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할 때랑 독서 공부할 때랑 그래서 공부의 목표성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서도 얘들아 자 지문이 굉장히 길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겠지만 우리가 이 지문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걸 완벽하게 외울 수 있냐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 그렇지. 그걸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시험 시간 다급하잖아. 국어는 진짜 스피드런이 빡세는 과목이야. 그 생물도 스피드런 있다고 하잖아. 그지? 유전에서 그 빨리 풀어내냐 안 풀어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국어는 그지? 국어는 일단 첫 번째 어지간한 이제 보편적인 평이한 난이도에서 한 지문 못 풀면 3등급 혹은 2등급 하위권. 두 지문 날리면 4, 5등급 이런 식으로 푼 거에서 조금 더 틀렸냐 덜 틀렸냐.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들의 국어에서 등급이 진짜 끝까지 다 푸냐 혹은 못 푸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문을 완벽하게 거기서 이해하고 그걸 또 암기하려고 하면은 그 이런 전건긍정식 같은 과정에서 어떻게 돼? 인지고하고 터져가지고 글 읽다가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하얘지고 다시 읽어야 되고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었지? 분명히 읽고 있긴 했었었는데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순간 튕겨나가는 거. 그래 본 사람들 1번 1111 그냥 보민이는 어때? 인지고하버 시험에서 겪어본 적 있나? 재현이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 인지고하버가 순간적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나도 수능 시험장 가니까
그 약간 좀 피곤한 상태에서 과속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순간 인지가오바가 팡 터져 가지고 그 문단 다시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정보를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하되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정보랑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은 야 우리가 맨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처리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정보는 뭘까? 처음에 처리해야 되는 정보. 첫 문장의 주제. 주제. 그치? 주제가 뭐야? 주로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치? 글 전체의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문단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평가원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평가원의 글쓰기 스타일을 익히는 거고. 그치? 당연히 평가원에서 만드는 선지 스타일도 익히는 거지만 글 스타일도 같이 익혀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지문 알지 여러분? 전건긍정식 즐거운 지문이잖아. 다빈이 이거 실제로 풀지 않았었나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애들 이제 평가 중에 하나가 전건긍정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답은 맞췄어요였잖아. 기억날라나? 그렇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추긴 했거든요 선생님. 그때 너무 어려워요. 보민이랑 재윤이도 이거 풀어봤니 이거? 전건긍정식? A요? 2022 5학년도 6월 모평. 재윤이도 한번 풀어봤고 보민이도 학원에서 한번 풀어봤어? 그치? 몇 개씩 틀렸냐? 재윤이랑 보민이는? 다 맞았으면 빵. 대충 기억나나?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냥 대충 기억나는 거로 한 몇 개 틀렸나? 두 개 틀렸나? 기억 안 나? 얘들아 근데 공부했으면은 복습이라든지 하여간 다시 보는 걸 통해서 기억을 해야지. 그 풀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때 내가 뭘 틀렸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 기억 못하면은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지? 진짜 중요해. 그래가지고 너네 탐구든 뭐든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주나 4주 텀 두고서 무조건 다시 보면서 기억을 장기적으로 고착화를 시켜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못 맞았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가나 지문의 일반적인 형식, 즉 가와 나 지문의 연결성, 이번 육모처럼 그 연결성을 잡기가 이제 초보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빡셌었고 그 다음에 특히 나 지문에서의 정보량이 엄청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1문단.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 뭐 전통적인 윤리학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고 그게 주제래.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자, 지금까지 핵심 문장 있어 없어? 딱 봐도 영화 처음 시작했었을 때, 아니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먼 옛날 전통적인 윤리학은 또 주제가 이런 도덕 용어의 해명을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인데 못 찾았다. 딱 이 느낌 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되는 스타일은 뭐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 지시어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수능에서 독서에서 이러한 이렇듯 이런 것들 나왔었을 때 그러나 단 이런 것들 나왔었을 때 접속사가 글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뒤에 문장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키밍 즉 훑어보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 1문단의 핵심 내용인 거야.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자, 이거 뭐라고 해, 얘들아? 문장의 성격 뭐라고 하지, 얘들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너무 문법적이었어. 아니, 관형절 맞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관형절로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게 대부분 뭐야? 이렇게 긴 관형절. 안 긴 문장. 아, 아니 틀린 건 아닌데 여기 화작 없어? 아니 화작인 게 아니라 지금 언매가 아니라 독서하고 있잖아 이 자식들아. 안긴 문장도 맞고요. 그 관형절도 맞는데요. 그거 말고 얘들아 이거 문장의 성격이 뭐야? 그 종류, 역할 뭐야 이거? 문장 뭐 다 해봐. 드랍더 비트 해봐.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봐. 아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정의 그렇지 항상 자 미치겠다. 그래서 이번 정규반도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너네 적극적이어서 참 좋아. 괜찮아 얘들아. 그래야지 기억에 잘 남는 거야. 괜히 내가 너네한테 계속 질문하고 채팅시키는 게 아니거든. 이런 문장이 정의야 얘들아. 도덕 문장이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란 뜻인 거지. 그래서 평가원에서 정의 내놓을 때 딱 두 개야 얘들아. 먼저 설명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설명하든가. 정의 문장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진리적 합성이 뭔지도 바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도덕 문장과 진리적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각각의 키워드의 정의도 같이 나왔어.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 이해가는 사람이 이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지에서 도덕 문장에 관해 혹은 진리적 합성에 관해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이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의 위치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 메인 문장과 서브 문장. 당연히 메인 문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주제. 서브 문장은 뭐지? 부연 설명, 예시,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과정, 그 안에 나뉘는 종류, 나열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인 문장을 보조해주고 너희들의 이해를 더 돕는. 실제로는 니들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정보의 홍수로 너네 머리에서 인지과부하가 터지게 하는 친구들이지만 출제기법상 어쨌든 그런 서브 문장들, 그 다음에 키워드, 어떤 특정 단어들의 정의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어느 위치로 가면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 이런 식으로 임차물이라는 키워드가 거기에서 임차물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가나 주택이다. 기억나지? 이번 육모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 거야. 이해가죠? 와, 이제 다빈이도 수업했던 내용들 다시 머릿속에 새록새록 나기 시작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에이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진리적 합성을,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찬찬히 읽어야 돼. 너네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그 글을 조금만 빨리 읽어도 이런 문장에서 인지과부가 터지거든. 근데 천천히 읽으면은 어쨌든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걸로 차분하게 너네가 치환해서 읽을 수 있겠지. 에이어는 자,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 얘들아, 문장 길이 자체가 일단 네 줄이야. 길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영어처럼 얘들아.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영어처럼.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의미들을 뽑아낼 수 있는 연습해야 돼. 자,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했어. 뭐지?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다. 그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대. 그럼 뭐야?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야? 아니겠지. 종합적이야? 아니겠지. 왜?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려면 진리적 합성을 갖는 거니까. 이해가는 사람 1번. 보민이랑 재윤이도 이 부분 이해가? 그치? 그러면 그 뒤에 얘들아 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쭉 내려가는 부분들 분석적이지 않다 결론. 또 이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종합적이지 않다. 지금 맨 처음에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얘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분석 나오고 뒤에 종합이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빠르게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그 머릿속에서 흘려도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게 스키밍인 거지. 왜 분석적이지 않은데요? 왜 종합적이지 않은데요? 그거 니들 평소에 그거 챙겼어 안 챙겼어? 이거 하나하나 챙겼잖아. 왜 분석적이지 않다? 선은 A다. 뭐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은 수어가 선에 내포되어야 하고 내포가 또 뭐지?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분석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 다 챙겼지. 그러니까 인지가 뭐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야? 그냥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없다. 위에서 했던 말의 반복. 이해가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리적 합성이 없으면 도덕 문장은 뭔데? 라는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그게 이어의 주장이라는 거야. 뭐가 없는 대신 참거짓이 없는 대신. 이해가지?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이야. 도덕 문장이 왜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했을까? 없는데 그게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보다 표현적 용법. 이거 뭐야? 감정을 표현하는 거래. 그 다음에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여기서 대비 보이니 얘들아? 그치? 감정을 표현하는 거랑 사실 기술. 또는 뭐 문학 공부 조금만 해서 알 수 있지? 감정 표현, 사실 기술. 그래서 도덕 용어가 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한 예시들이 쫙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래? 결론이 뭐야? 쭉 한번 내려가 봐 눈으로. 결론이 뭘까? 이거 그리고 얘들아 글 읽을 때 나중에도 연습하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단어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마음대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 학생들 오답 가장 많이 냈던 이유 중에 하나인 다른 단어인데 유사해 보이는 놈이 하나 있어.
뭐랑 뭐가 되게 유사해 보이지? 네 글자들이거든 둘 다. 여기 키워드, 핵심 키워드들 중에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놈이 있어. 맞아 재윤이. 잘했어 다빈이. 범인도 봤지? 이 글의 거시적인 구조를 이 문단을 분석하면은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데 도덕 문장이 참거짓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용법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도덕 용어는 두 가지가 가능해. 뭐지? 표현적 용법이랑 기술적 용법. 그지? 근데 기술적 용법이면은 뭐야? 도덕 문장이 아니다. 근데 감정을 표현한 표현적 용법이라면 얘는 뭐다? 도덕 문장이다. 이해 가지? 이거 이해 간 사람 1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 읽을 때는 당연히 잘못 읽을 수 있어. 인간이잖아, 우리는. 무조건 오독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야, 처음 보는 이런 지문을 가지고 고3 학생이 도덕 용어랑 도덕 문장을 순간 같은 단어로 읽어내려갔다. 이게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닝할 때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정독하든 스키밍을 하든 잘못 읽을 수 있는 확률은 언제나 있어. 근데 지문을 강박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는 그 내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는 거야? 답이 맨날 안 보인다거나 두 개가 다 답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의문사당하거나 이 셋 중 하나지. 이해가지? 어쨌든 그 마지막 파트는 뭐야? 이런 거 뭐라고 해? 그의 주장대로라면 읽는데 이는 요런 주장이지만 요런 면도 있다. 이거 보통 평가원에서 나올 때 선구적인 면도 있다. 이런 거 뭐라고 해? A의 주장의 두 글자. 맞아. 의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어떤 구조였는지 딱 지금 보면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얘들아.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 문단이 어떤 흐름이었었는지 맨 처음에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어. 진리적 합성 가지려면 분석이거나 종합이어야 되는데 얘 안 돼. 그럼 도덕 문장은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 구분 못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표현적 용법이랑 기술적 용법. 그래서 얘는 이런 의의가 있다. 이 정도 머리에 남은 사람 1번. 할만하지? 그 뒤에 것도 할만해 얘들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런 핵심 내용만 최대한 머릿속에 남기면서 그래 흐름을 보는 거. 혹시라도 그 핵심 내용이 순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지금 뭘 읽었었지라고 머릿속에서 휘발되면 다시 위에 컨닝해도 되는 거야. 언제든지. 이해가지? 생각보다 니들 그 다빈이는 작년에 훈련해봐서 알겠지만 글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어때? 뭐 진짜 천천히 읽는 친구들 이 정도 길이 되는 거 막 7, 8분. 빠른 친구들은 뭐 4, 5분?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한두 지문 날리는 정도의 시간 차이는 뭐지? 20분 정도잖아. 제일 긴 독서 지문에서 기껏해야 한 3, 4분 차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가장 많이 하는 건 다 뭐야? 문제 풀 때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나에서 봐봐. 나에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가 이를 보여준다. 이거 너네 글 읽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문단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첫 문단을 대충 읽고 지나가면서 이미 지금 시작에 엔딩이 다 나온 게임이나 마찬가지야. 1화에 주인공의 운명이 다 나왔어. 근데 그거 놓치고 지나갔다가 중간에 길을 잃는 거야. 자, 봄이나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 윤리학의 특정 견해가 뭐겠니 지금? 가나 지문인데. 여기서 지금 윤리학의 특정 견해를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있다였어 근데? 사실기술 도덕 문장이 그 위에 A어는? 그치. 특정 견해가 A어면 없다. 여기까지. 그래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어쨌든 그 A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가나 지문이잖아. 이번에 나왔던 육모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 그 앞에서 나왔던 모델처럼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건 계약인데 그 불평등하다 보니까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거 보면은 앞에 나왔었던 그 모델 중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랑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치? 얘도 똑같이 그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음 논의가 뭐야? 일단 전건긍정식이라는 게 있대. P는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여기서부터 빡세. 논리학은 무조건 킬러 지문이야. 근데 전건긍정식이 두 전제가 참으면 반드시 결론 Q이다가 뭐 반드시 타당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조건문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 귤은 맛있다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야, 인지거버 터지기 시작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특정 윤리학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지? 그러면은 그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만 찾는 거야. 이해가?
이 과정 하나 다 못 따라가도 괜찮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 진짜 극소수거든 이거. 1등급 맞는 애들도 여기서 막 터졌어. 지금 얘들아 여기서 어디가 핵심 내용일까? 한번 찾아봐.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얘들아 그 머릿속에서 터져나가는 건 그냥 터지게 냅두고 계속 말했잖아. 아 특정 윤리학 견해에 대한 비판. 어떤 놈이 특정 윤리학 견해에 대한 비판일까? 그 문장 어디 있을까? 그 핵심 문장의 첫 단어가 뭘까 얘들아? 오 이해. 다른 애들 잡았어 얘들아? 이해. 아니요란 뜻이죠? 그래서 근데 맞아. 일본어 잘하네. 여기 일본어 하는 친구들 없냐? 보민이랑 재윤이 잡았어? 응, 그렇지. 길긴 한데 이거야. 이게 1문단에서 나왔었던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그 논리학에서의 의문,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가 그러면은 P 사이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니까 전건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원래 전건긍정식은 뭐 보장해야 되는데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뭐야?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거 도덕 문장 이해가지? 그리고 도덕 용어에서 나와 있던 표현적 용법. 이게 도덕 문장이니까 이거 치환 가능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전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 표절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어휴, 얘도 뭐라고? 타당해 보인다, 직관적으로. 하지만 또 이 감정, 도덕 문장이라면 위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A와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어떻게 된다? 뭔가 전건긍정식이 이거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없다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이 문단, 이 진짜 빡센 문단의 그냥 핵심 내용들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행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여기도 빡세지. 근데 행크스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 여기에서 핵심 내용 찾아봐. 핵심 문장. 앞부분에서는 설명이야. 설명해주고 있어 계속. 뭐 판단적이다. 뭐 판단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 막 정의 나오지. 이런 키워드들.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판단적이고. 여기에서 핵심 문장의 첫 단어는 뭘까? 위에서 지금 계속 하던 논의를 이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자. 그러므로 그렇지.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위에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의 타당성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전건긍정식의 도덕 문장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논리학자들이 얘기했더니 행크스가 응 아니야.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해. 이거 이해가니 재윤이랑? 그치? 아 재윤이가 뭐 대답했지? 보민이 이해가? 이게 글의 핵심 흐름인 거야. 그래서 그 뒤에서 한 번 더, 그렇다면 뭐가 다른데? 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거야. 판단적 본질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처음 등장했고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 위치들을 조금 기억해두고 이러면은 이 빡센 글도 생각보다 머릿속에 넣을만 하다. 이해가죠? 막 하나하나 정독하고 도구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 내려가.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왜는 잘 모르고 그치? 과정을 내가 외우진 못했지만 어쨌든 글쓴이와 대화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55번 같은 걸 좀 풀어보자.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딱 봐도 얘들아 선지를 분석해야 돼.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거. 이거 어느 파트에서 나온지 알겠지? 가에서 뒷부분에. 기술적 용법. 기술적 용법이 뭐니? 검증 가능하니? 이런 내용인 거잖아.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얘도 표현적 용법.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뭐지?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것들. 이거 한번 풀어볼래? 잠깐 물을 마시고 오겠어. 55번 풀어서 답 치면 돼. 다 푼 사람들은 일단 0번 치면은 나중에 한 번에 답 치도록 해줄게. 좋습니다. 정답은 4, 4, 4. 어차피 이거 답 기억 안 나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에선 답이 기억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그 지문에 집착하지 말고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그 도덕 용어의 용법은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 그 기준이 사실의 종류에 따라야? 아니지. 왜? 기수라는 사실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기수라는 사실?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사실 기술?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 기술적 용법인데 이렇게 출제자가 이런 걸 의도했구나. 오케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이렇게 이것도 치환하면 뭐야? 기술적 용법으로 이해가지? 그 위에 그 분석적 문장은 3번은 저 위에서 찾는 거긴 한데 여기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된다. 이게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면 이게 뭐야? 문장에 사용된 단어, 주어와 수어, 정의, 의미 관계, 치환 이해가?
이게 치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치환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출제자가 너희들을 변별하기 위해 쓰는 또 다른 도구인 거지. 그래서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 근거의 모습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통해 찾아간 다음에 이 단어들이 서로 치환이 가능한 단어인가, 수학처럼 둘이 서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관통하고 답을 내는 과정. 그게 스캐닝인 거지. 그래서 스키밍 다음에 스캐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걸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답을 내고 쓸데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고민이랑 재윤 이해가니? 응. 그게 너네 칼럼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인 거지. 그 다음에 56번 이거 빡세거든? 아마 기억날 거야. 응. 56번. 우리 아까 A 제대로 안 봤잖아. 그치?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치환하고 답을 내는 거. 일단은 이런 것들 추론한 내용이라고 하지 얘들아. 근데 이번에 나왔었던 육모의 7번 문제도 그렇고 추론한다, 가의 문장에 대한 이해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수능이 리트급으로 추론이 나와? 너네 기출 공부할 때? 근거 없이 그치? 리트는 나와. 왜냐면 그 추리 논증 과정에서 대학교 수준의 교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 지식이 없으면은 추론을 못해. 근데 이 친구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쵸? 56번 한번 풀어보자. 56번. 여기서 일단 힌트를 주면 얘들아,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런 거 있지. 그 최근에 내가 썼던 칼럼 중에 수능에서 자연어 처리 칼럼 읽었던 사람 1번, 안 읽은 사람 2번. 자연어 처리. 다빈이 읽었어? 요. 재윤이 안 읽었어? 고민이 줄이지 않았나 내가? 재윤이는 오르비에서 와가지고 못 봤나 보다. 수만이 올려놨어 내용이래가지고. 고민도 안 봤나? 그때 링크 줬던 것 같은데. 그 칼럼들 링크 어머님한테만 드렸나? 거기에서 보면은 그 수능 국어 이제 자연어 처리 있거든? 자연어라는 게 뭐지 얘들아? 니들이 평소에 쓰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해. 자연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의 자연어가 아니라 한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거 뭘로 치환해야 돼, 얘들아? 이거는 여기 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표절은 나쁘다도 그렇고 귤은 맛있다도 그렇고 P면 Q이다. 끝나? 전건긍정식 조금 더 정확하게. 진짜 완전히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얘들아. 도덕 문장? 아니야, 조금 더. A에서 이거랑 진짜 똑같은 구조가 있어. 에 포함된 P이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이해가 얘들아? 이것도 P면 Q이다가 조건문이고 포함된 문장이 이 소린 거잖아. P이다. 이해가지? 이제 출제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거 열심히 하나하나 바꿔가지고 선지 만들고 바꿔가지고 지문을 써나갔는지 이해가 가?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 조건문 P이면 Q이다. 에 포함된 똑같고 문장 P이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 세 개가 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 치환이 가능한 애들이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56번 같은 문제는 항상 치환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그럼 풀어보자. 다 푼 사람들은 0번 쳐주면 돼요. 좋아 좋아. 셋 다 성공. 정답은 몇 번이죠? 물음표 뭐야? 물음표 확신이 있어야 돼 항상. 5번이에요? 5번이야. 다 속어로 했어? 보민이도 속어지. 재윤이는 5번은 조금 치환이 어려울 수 있어. 예. 근데 어쨌든 1, 2, 3, 4 다 속어는 성공했다. 잘했다. 그거지. 재윤이는 5번 치환해서 정확하게 근거 잡았니? 오, 그렇지. 얘들아, 잘 봐. 표절은 나쁘다는 이게 뭐지?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 조건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 야, 일단은 얘들아 생각해봐. 판단적 본질. 이 내용 어디 나와 있을까? 판단적 본질.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의심 가는 부분을 갈 수 있잖아. 그게 마지막 문장이잖아. 판단적 본질. 그지?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스캐닝을 해야 돼. 일단 귤은 맛있다랑 표절은 나쁘다. 너네 다 위에서 치환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P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되지. P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속성을 부여한다? 이거 여기 나오잖아. 속성을 부여한다는 게 뭐라고 얘들아? 나쁨이라는 그런 속성을 부여하는 거. 그러면은 P는 이거 치환하면 뭐야 얘들아?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여기까지 이해가는 사람이 1번. 대윤이랑 보미도 이해가?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다.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포함하는 경우로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이 맥락에서도 보다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조건문에 포함된 이 P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잃지 않는다. 유지할 수 있다. 같은 말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적절하다. 정답은 5번. 이런 거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딱 선지 풀어내고 나면은 기분이 좋지 않니 얘들아? 나만 그렇니? 기분 좋다 1번.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와 출제자랑 약간 서로 손발이 짝짝꿍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아? 잘 훈련해야지. 재윤이랑 보민이는 별로 마음이 편치 않니? 어때? 이런 거 깔끔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괜찮지? 수학이랑 똑같잖아. 응. 논리학 같은 거지. 다만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논리학은 아니고 정말 이 구조랑 원리만 이해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풀 수 있는. 그래서 고1, 고2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거 잘 연습하면은 그 독서 충분히 다 맞는 경우가 있거든. 일찍부터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왕왕 있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통해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답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 친구. 네, 57. 이거 56번, 57번 뭐 앞부터 다 빡셌어. 이거 애들이 다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냥 지문 보자마자 멘붕해가지고 그냥 날아다녔거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얘들아 항상 발문을 잘 봐야 돼. 그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 아래 얘도 솔직히 발문이나 마찬가지거든.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그래서 이 진술에 대해 이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가 맞냐? 1, 2, 3 이해가지? 여기서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핵심 내용이랑 충돌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답이 하나 나오긴 하거든 얘들아? 니들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지문이라고 선지가 빡세진 않아. 선지의 매력성이 떨어져. 애들이 그걸 못 잡아서 그렇지. 이거 한번 좀 풀어볼래? 어느 정도 그래 흐름 보이지?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냐? 이거 뭐야? 진리적 합성. 전건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냐? 그런 거거든. 답 나오는 사람은 0번 천. 고민이도 발견. 오케이. 답은 몇 번이야 얘들아? 그렇지. 너무 저거 있잖아. 이거 가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잖아.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어 이 자식들아였잖아. 그지? 이거 56, 57 기억하지? 답이나 작년에 이거 정답률들 킬러 지문. 이거 보고 많은 친구들이 울부짖었잖아. 그 보민이도 기억하지 않아? 작년 6월에. 그지? 근데 어때? 할만하지? 할만하다? 쉬워. 얘들아. 지문에 근거해서 사고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58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문제처럼 이제 막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주관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 얘도 하나하나씩 소거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지문에 있는 거 기반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어.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어디 보는 거야? 딱 여기 보는 거지. 그지? 이것도 살짝 앞에 지문 내용도 너네가 스캐닝을 하긴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풀어볼까? 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뭘까? 그러려면은 그냥 글을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정확하게 나눠서 문장들의 역할을 파악을 해야 돼. 스캐닝할 때. 그리고 이 친구도 배터리가 부족해. 아, 나 지금 충전기를 안 꽂고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쪼개서 각각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이라는 건 얘들아, 옳다는 전제잖아, 이거는.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쪽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 윤리학 견해가 뭐였기를 떠오는 거. 그 다음에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되니?를 보는 거지. 이거 맞아 틀려.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니?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근데 저기 재훈이랑 보민이 여기서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며. 얘는 뭔데? 다빈이 지금 저기 58번에 1번 선지. 노트북이 자꾸 꺼져? 너도 충전 안 꽂았니?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이거 보고 있었어. 그래서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근데 이거 다들 안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거 문장을 분석해볼까 얘들아? 전건긍정식인 이게 다 뭐야? 전건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거 어떤 단어로 치환할 수 있을까? 방금 재윤이가 이야기했었던 뭐지? 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치환해서 스캐닝할 때. 이해가는 사람 1번. 진짜 깔끔한 지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그냥 A어가 옳다면 이 소린 거지.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전건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이 틀린 거다. 이해 가는 사람 1번.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냥 쉽죠?
지문을 그냥 다 읽어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흔히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어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사후적 해설하시는 분들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으면 풀리는 거야." 이렇게. 그거보다 느낌이 다르지. 우리가 처음 글 읽을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서 치환하고 그다음에 글의 목차를 머릿속에 잘 만든 상태로 길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잡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그 목차를 따라 길을 찾아가고 거기서 그 함정들을 어떻게 돼? 치환하고 비교하고 이래서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을 낼 수 있다. 왜? 수능은 근거가 있는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이해가지?